하이투자증권 시황 애널리스트 이웅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4년, 그러니까 내년에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가장 큰 그런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 가장 큰 그런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저희는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안정으로 적어왔습니다. 물가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내년에 내려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정책 목표인 2%에 가깝게 물가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많은 방향성이 파생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물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이 전망의 제목으로도 잡아봤고요.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 higher for longer 컨센서스, 그러니까 미국이 고금리를 계속 좀 더 하이어, 좀 더 높게, 그리고 좀 더 롱거, 좀 더 길게 유지할 거다. 이런 것들이 아예 시장의 컨센서스가 돼가지고, 금리 잘 안 내려줄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올해 3분기에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시장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은, 금리를 높게 가져가는 이유가 물가가 높아서예요. 파월 의장도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잘 보면은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많이, 다행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과연 이런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혹은 미국 경제가 조금씩 내려오면서 이런 고금리를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또 귀결이 되게 됩니다. 물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모든 요인들이 물가 하락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지금 CPI 수치도 이제 많이 하락을 해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어 CPI 1번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서비스 물가는 안 빠진다, 덜 빠진다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서비스 물가도 빠지기는 빠지고 있어요. 그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2%를 향해서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요, 아래쪽 그림 좀 뭔가 좀 덕지덕지 화살표가 많은 그림입니다만은 이 그림을 굳이 이렇게 다 그려봤어요. 왜 그러느냐? 물가가 이렇게 잡혀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처음에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우리가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때부터 물가 상승의 그런 촉발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양적 완화하고 통화정책하고 여기에다가 재정정책하고 그리고 무슨 공급망 문제가 터졌고 그 다음에는 백신 맞고 나서 사람들이 다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리오프닝 수요가 터지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좀 뭔가 괜찮아지려고 했더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유가가 좀 잡히나 했더니 미국에서 계속 재정 정책을 쓰고 그 다음에 투자를 계속 해 나가면서 경제가 죽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2020년, 2021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3년 가까이를 고물가에 시달려 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요인들이 내년에는 하락하는 방향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얼마큼 하락할까? 그리고 과연 하락은 할까? 얼마큼 하락할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유가 방향성인 것 같긴 합니다. 유가가 올라가면은 사실 물가가 그렇게 세게 하락할 거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크게 하락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우디가 지금 감산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그림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생산량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셰일 드디어 캐기 시작을 하거든요. 바이든 정부 초기에는 셰일을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미국도 어려워지니까 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팔레스타인의 문제도 더 이상 확장되지는 않으면서 유가가 이미 전쟁의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불 언더로 안정되고 있는 모습은 물가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원자재 지수 전체가 다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재 가지고 물가를 더 이상 핑계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70년대처럼 물가가 다시 오른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때와 같이 달러가 그렇게 약하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정정책, 올해의 경제의 강세를 이끌어왔던 그런 재정은 긴축에 들어가기 시작할 것 같고요. 더 이상 지금 공화당이 하원에서 지금 예산안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더 돈을 쓰게는 못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긴축으로 들어갈 거고, 금리는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고, 고용시장은 임금 상승률은 내려가고 실업률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물가가 더 이상 올라가기보단 내려가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CPI나 2%를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결론으로 내년에는 의외로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살림살이가 괜찮아지는 한 해가 나타날 걸로 봅니다. 올해 자동차 3사에서 파업이 났던 이유가 일자리가 없어서는 아닙니다. 물론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파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일자리를 달라고 그런 시위를 한 게 아니고,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자리, 이 임금으로는 생활물가를 감당할 수 없어서 생활물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이 파업의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이유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실질 소득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런 불만들이 줄어들게 되는데, 내년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금리 레벨도 전반적으로 내려오면서 유동성 상황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그리고 자산 시장도 그러면은 좀 밑에서 받쳐지게 돼요. 유동성 상황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 그런 정도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 내년에 가장 또 중요한 이벤트라고 한다면 역시 내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일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별 일이 없어야지, 또 세상이 좀 뒤숭숭하지 않아야지 물가가 안정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요, 사실 저는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쪽은 트럼프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인물에 대한 호우를 떠나서 이제 2016년에 대선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백인 노동자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물가 부담, 금리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되게 많이 신경을 썼던 그런 스윙 스테이트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조지아주 이런 데도 한국이 공장 엄청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그런데 찍어가지고 이런 데를, 그런 그 스윙 스테이트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만은, 공장을 지어주면 못하겠습니까? 물가와 금리를 못 잡으니까 공장을 지어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1년 벼락치기의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물가 잘 잡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면 재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현재 프리미엄이기도 해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못하기만을 빌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잘 해가서 지지율을 올리면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에 빌 클린턴 대통령도,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그때 재선될 때 그렇게 재선됐던 그런 경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1년 동안 열심히 물가 잡고 그러면서도 경기를 꺼트리지 않고 주식 부양하고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내년에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미국 정부로 가보면은요, 여기에서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지출을 할 수 있을까 보면 지출도 더 이상 안 할 것 같고요. 여기서 금방 재정 지출을 더 세게 했다가는, 애초에 지금 예산안이 하원에서 발목이 잡혔죠. 그래서 하원에 지금 뭐 공화당에서 새로운 이제 하원 의장을 선출을 해가지고 지금 뭐 예산안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화당 입맛대로 될 것 같고요. 이미 채권 시장이 더 이상 장기 채권을 발행하면은 위험하다는 그런 시그널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옐런 재무장관이 채권 발행하는 데 있어서 장기 채권을 얼마나 발행할지 채권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내년에 재정 정책이 세게 나올 수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면은요, 투자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 이 금리 레벨에서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요. 투자가 너무 쉽지 않은 그런 높은 금리인데다가 보조금 안 받고 싶지 않은데, 여기에다가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가 됐을 때 IRA 정책을 계속 이어갈지도 불투명할 뿐더러, 미국 재정 상황을 볼 때 진짜 뭐 법인세 인상이라도 없이 이거 과연 가능할까? 지금 뭐 계속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TSMC도 그렇고요. 투자를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가 계속 투자의 시대를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문제들도요, 내년에는 다 쉴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행히도 여기서 더 확대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도 어떻게든 더 이상은 확대되지 않고 이란이 개입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내년일 참 조심스럽게 맞이를 합니다. 그리고 대선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대선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지정학적인 문제든 투자도 좀 쉬고 미국 재정도 지출도 좀 쉬고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파웰 의장이 언제 금리를 인하해 줄지 참 이제 그게 초미의 관심사이긴 한데, 파웰 의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려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꼭 그것만 보고 있을 필요까지는 또 없을 것 같고요. 다른 데서도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기준금리를 올릴 때, 그러니까 긴축을 할 때 미국이 먼저 긴축을 했고 다른 나라들이 보통 대부분 선진국들이 따라서 올렸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미국이 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다른 나라들은 힘들어서, 유럽의 경우는 4%에서 4.5에서 한국도 3.5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의 펀더멘털이 미국까지는 이제 못 따라가는 상황인데요. 특히 유럽의 경우는 경제가 부진한데 물가가 높은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가만 안정되기 시작한 유럽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볼 그런 여지도 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는 아직 경기가 좋고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자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선진국들은 미국이 내려주기만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시그널들이 다른 데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미 연준으로 넘어가면은요, 내년에 채권 시장은 3번에서 4번 정도의 인하를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파월 의장이 그것보다 좀 더 불충분하게 인하를 하면은 경제가 그만큼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게 조금씩 늦어지긴 할 겁니다만은, 그렇다고 그렇게 큰 대세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하의 방향은 금리의 방향은 아래쪽인 상황이고요. 그 속도 정도만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제 모멘텀을 보면은요, 경기 모멘텀은 지금 완화책을 펴고 있는 중국이 먼저 당장은 나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들, 유럽이든 어디서든 금리 인하를 먼저 치고 나오는 쪽이 못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그쪽이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내년 2분기나 3분기 이후에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인하의 영향이 이제 하반기 이후에 미국 경제도 들어올리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후의 경로는 아마 95년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면은요, 94년에 금리를 세게 올리고 95년에 금리를 동결했다가 차차 내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5년 연말에 이제 2번 금리를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95년 연말, 96년부터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을 잡고 쭉 올라가면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아마 이런 정도의 그런 흐름을 아마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007년과 같은 그런 크래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거를 전망하기 쉽진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렇게 막 크래시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밸런스 시 되게 이제 건전하지 않은 그런 주체가 있냐 보면은 미국보다는 다른 쪽이 더 큰 것 같고, 미국은 이제 서브프라임 때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부채가 정부가 많지 가계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그런 것들 보면은 미국의 가계에서 뭔가 터지기보다는 그래도 인하를 충분히 한 상황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경제가 반등하는 걸 보는 게 전망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 이후의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 증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보면은, 일단 나스닥 기술주를 보시면은요, 나스닥 기술주가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서도 올해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서도 그렇게 조정을 안 받았어요. 왜냐? PER 밸류에이션이 되게 낮아요. 메타나 구글 같은 경우는 포워드로 20배도 안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30배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금리가 올라도 되게 충격에 이렇게 둔감한 그런 퀄리티 주식이 된 반면에, 앞으로는 이 기업들이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또 그렇게 수혜를 그렇게 크게 보일 것 같지도 않습니다. EPS가 계속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만큼 AI의 수혜를 실제로 기업의 이익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경기에 얼마나 민감한지.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경우는 AI보다도 좀 더 경기 민감한 그런 이제 스마트폰 이런 세일즈 디바이스 세일즈에 대한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테슬라도 사실은 지금 이제 전기차 가격 인하를 통해 가지고 마켓쉐어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당장은 뭐 나중에는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당장 EPS가 빠지는 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부터 먼저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나스닥 빅테크보다는 오히려 금리에 민감한 다른 쪽에 조금 더 아웃퍼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3개 ETF를 꼽아봤어요. 꼭 이 3개 ETF를 추천한다기보다 이런 컨셉에서 보는 쪽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보는데, 특히 아크 ETF 같은 것들, 우리가 코로나 때 이거 엄청 올랐었다가 다시 다 빠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고 유동성은 풀리는 상황에서 경기까지 조금 애매하다 이러면은 이런 쪽에 종목 장세가 나타나면서 이런 쪽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바이오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그런 맥락에서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의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리츠도 경기가 크게 나빠지지 않으면 공실률 같은 게 유지가 되면서, 그러면서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글로벌 증시를 볼 때요, 밸류에이션이 낮진 않아요.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 더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이 풀리는 구간에서 밸류에이션에 좀 더 올라갈 룸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제가 좋고 기업 이익이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시가 상승을 했었고, 대신에 물가와 통화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CPI가 나올 때마다 걱정을 했었고, 파월 의장 출격한다더라 이러면은 주식 3일 전부터 다 팔아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바뀔 거예요. 이번 보시면은 이번에 3분기 미국 기업 실적 시즌부터 기업 실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주식이 실적 보고 가이던스 보고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기업 실적 시즌마다 우리를 실망시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경기가 하강할 거기 때문에. 대신에 통화 정책이나 물가에 대해서는, 물가가 이번 10월 물가부터 벌써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가가 아래로 나오면서 증시가 오히려 환호하게 되고요. 파월 의장이 가끔씩 출격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파월 의장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까지 나쁜 얘기는 대체적으로 안 하면서, 우리가 2023년 초에는 파월 의장 나오기 4일 전부터 주식 팔았는데 앞으로 그러지는 않을 정도로 이렇게 방향이 완전 180도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미국 증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는 좀 애매합니다만은 유동성이 회복되면서, 그러면서 성장주 위주로 오르고, 그 다음에 증시는 유동성과 물가 안정에 이제 환호하고, 대신에 경기에 조금 이제 실망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걸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코스피는 그러면 유동성이 좋아지고 국내 이제 경기가 뭐 수출 경기나 글로벌 경기가 조금 하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경기에 더 많이 타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지수가 세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그렇게까지 오를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내년에 장세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지수는 그냥 그럭저럭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다. 뭐 좋게는 봅니다. 그런데 지수보다 종목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유동성이 확장되는 국면에서. 언제가 그랬냐? 2015년이 그랬거든요. 코스피 지수는 덜 오르는데 코스닥이 많이 올랐고, 코스피에서도 뭐 음식료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멀티플 리레이팅이 되면서. 아마 내년에도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는 그런 비슷한 국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조업이나 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조업 반등은 아직은 조금 멀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사이클 회복이라든지 수출 회복 이런 것들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수출은 그래도 기저효과의 악영향이 이제 기저효과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구간으로 접어들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플러스가 찍히긴 할 거예요. 뭐 나쁘지 않은 수치는 계속 나올 겁니다. 기대보다는 이제 안 좋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 YY 수치는 그럭저럭 괜찮은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내년 하반기쯤 돼서 미국에서 드디어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고 물가도 잡혔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경기도 좀 돌아나오기 시작하더라. 이런 게 나오면 진짜로 또 그때는 진퉁으로 수출이 또 바닥을 잡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도 업종은 일단 최소한 상반기에는 경기 민감한 쪽보다는 경기를 덜 타면서도 유동성에 민감한 쪽,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게임 아니면 다른 성장주들, 특히 반도체나 2차 전지를 제외한 쪽이 먼저 아웃퍼폼을 할 것 같고요. 그런 종목 장세가 대단히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도 이제 바이오테크 쪽 위주로 파이프라인을 새로 밸류에이션을 새로 줄 그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또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기대를 좀 걸어보기 마련일 것 같고요. 리츠 같은 부분도 아까 미국 글로벌 증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증시도 금리 하락의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말씀드리면은요, 코스피 밴드는 2250에서 2750 정도까지 제시를 했는데 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단은 좀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10월에 이제 많이 빠졌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단을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은 이제 2750까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가 오르는 것보다 종목이 오르는 게, 개별 종목들이, 시총이 크지 않은 종목들이 오르는 게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좀 더 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수보다도 체감 상승률이 조금 더 큰 그런 장세를 좀 보고 있고요. 내년에 코스피 이익이 많이 이제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전망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맞출 수 있을까? 미국 경제가 조금 하강하게 되면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은데, 대신에 25년까지를 생각해보면은 조금 시점은 늦더라도, 반도체 턴어라운드 시점은 늦더라도 여튼 올라가는 방향으로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이익을 여튼 내년 연말이라도 이런 수준으로 달성하려고 노력은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 이익에다가 PER 11배를 준용한 2750 정도까지를 상단으로 제시하는 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증시 패턴을 좀 보시면은요, 상반기는 물가 안정 그리고 유동성 장세 대신에 미국 경제가 하강하면 어떡하지? 그런 우려와 같이 겹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면서 종목 장세가 나타날 걸로 보고요. 그래서 2분기쯤에 조금 이제 세게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지수보다도 종목장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이제 소강 상태를 지나서 내년 하반기 연말쯤 갔을 때, 4분기 갔을 때 대선 후보도 대통령이 결정도 되고요. 그리고 경제도 물가 안정과 금리 인하가 확인이 되고, 그러면서 제조업 경기도 돌아 나온다 이러면은 거기에서는 진짜 경기 민감주 한 번 더, 반도체 2차 전지 한 번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수가 또 한 번 올라서, 그래서 상반기 상승, 하반기 또 상승하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국면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4년의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경제는 조금 슬로우 다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리세션에 접어들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대신에 물가는 꽤 많이 빠져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좀 기대는 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 속도가 만약에 빠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물가가 낮아지면서 증시에도 괜찮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오르고 하반기에 또 오르는 그런 장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